이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인데요. 당연히 개념 알아야 됩니다. 기대되는 수익률을 일하니까 수익이 실제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산출되는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야. 이건 수익이 아직 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거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는 투자한 내부로 발생 가능한 예상치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동일한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정리합니다.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로부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이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적어도 나는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하지 않겠다 하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이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또 줄여서 그냥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하고, 이걸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할인율하고 표현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해 두면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그냥 할인율 또는 위험 조정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감정평가를 가면은 수익 방식에서 환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적용되는 환원율도 요구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바라는 대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이거는 투자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실제 투자가 이루고 난 후 결과로 산출이 된 수익률이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 투자 후에 결과로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사후적 수익률, 투자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지?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실현 수익률은 투자 단계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지? 없는 거야. 그럼 실현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우리가 투자 여부를 선택할 때는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 이 기대 수익률과 자신이 최소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면 투자를 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요구 수익률하고 무슨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는 거고요. 뭐 요구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이 크다면 투자한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 선택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선택할 때는 실현 수익률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 뭐라고? 내부 수익률. 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무슨 법? 투자 선택 기법에서 무슨 방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고,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지. 올해 시험에 나올 지문이 이거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맞잖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틀린 거지.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알았죠? 올해 역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그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항상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투자 선택 기준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뭐 환원이율이라고도 하고,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뭐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근데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요 무위험률이 다른 말로 바꾸면 순수이율, 위험 할증률이 뭐 위험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합쳐서 계산되는 게 바로 환원율이라. 그래서 환원율이나 요구 수익률은 똑같은 말이죠. 요 순수이율,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 없이, 그러니까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을 무위험률이라는 거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할증됨으로써, 즉 위험이 증가하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죠.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할증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무위험률이 바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이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수익률이 뭐가 있어요? 그게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채나 공채와 같이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것이 요구 수익률을 대표하는 수익률, 그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위험률이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그 정기예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은 당연히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은행에 예금을 하지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기예금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고요. 또 투자마다 위험이 수반되기 있기 때문이니까,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이 더 나오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를 안 하려고 했지. 그래서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만큼을 합쳐가지고 요구수를 이렇게 산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구수는 일반적으로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만큼을 합쳐서 또 요구률을 산정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투자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만큼은 보상이 안 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예상 인플레만큼을 추가로 합쳐서 요구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요구수익률의 예상 인플레를 반영해 주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셔 효과를 고려해서 인플레이 예상되면은 요구수익률은 몇 개로? 3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인플레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합치면 되지만 인플레가 예상되면 예상 인플레까지를 합쳐준 게 요구수익률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요구수익률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니까, 이 중에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수익률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요구수익률이 상승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초점, 시험 본트는 이렇게 나오겠죠.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늘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이거야.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합친 건데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요구수익률도 상승해야지. 근데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틀린 거지, 그지? 당연히 무위험률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도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또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래야지, 그지?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가, 그지? 그럼 요구수익률도 당연히 상승하겠지. 근데 요구수익률을 다른 말로 아까 뭐라 한다 그랬어?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할인율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또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그래, 이 할인율을 높인다 이 말이 요구수익률이 상향된다 이 말이야.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요구수익률이 바로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상향되니까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단 말이 할인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라. 요걸 낮춘다 이렇게 된다고 시험에. 그리고 요구수익률이 이게 상승한다 그 말이나 위험이 증가한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니까, 또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말이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 말하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고 요구수익률은 무슨 게 있다?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증가해가지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상쇄 관계.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 관계를 한다. 항상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도 있죠. 그 중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죠. 근데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그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요 체계적 위험은 모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수익을 더 크게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구수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해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증가해도 이건 피해버리면 돼. 피해버리면 그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비체계면 감수를 할 필요가 없어. 피하면 되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보상도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증가해도 요구수익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고 상쇄하는 것은 상쇄 관계에 있는 것은 체계적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한다는 뜻이라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오케이? 교재에 97페이지 잠깐 봐. 먼저 97페이지를 잠깐 펴보면 딱 중간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있죠. 97쪽에. 거기 보면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도 증가하고 위험이 적어지면 수익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잖아요. 그죠? 이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걸 상쇄 관계를 하는데 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할 때 무슨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한다고? 그렇단 말이야. 체계적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것이 상쇄 관계지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걸 상쇄 관계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당연히. 상쇄 관계는 체계적 위험하고만 수익이 비례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 걸 상쇄 관계를 하지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 게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앞으로 95페이지로 가. 95페이지로 가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구분하게 있는데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아주 주관적 가치예요. 투자자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산다는 가치, 이걸 투자 가치라는 거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승입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여한 주관적 가치가 시장에서 행사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보다는 더 커야 돼. 그래야 투자를 선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투자를 채택할 때는 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클 때 투자를 선택하대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를 선택하고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지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면 주관적 가치가 투자 가치고 시장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니까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보다 크면 투자한다. 똑같겠죠, 그죠? 같은 말이다 이거.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보다 더 커야 투자를 하게 되지 반대가 되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넘겨서 96쪽으로 갑니다. 96쪽으로 가서 뭐 투자 가치 계산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투자 가치는 그냥 요구수율로 할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죠? 분모인 요구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낮아질 거 아니냐. 그지? 저번에 모고스다 이거 안 냈나 저번에.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률도 상승하죠. 그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률이 상승하니까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지겠지. 위험이 증가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가치가 상승하겠습니까?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똑같은 말이지. 또는 요구수익률이 상승할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제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말이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위험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가치가 하락해야지 어떻게 상승합니까? 당연히. 위험하고 투자 가치, 위험하고 투자 가치, 또 요구수익과 투자 가치는 항상 반비례하는 거예요. 요구수익이 상승하거나 위험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는 당연히 낮게 산정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상 수익을 요구수익으로 할인한 값이 투자 가치니까
그 할인율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당연히 낮게 산정돼 나오는 거죠. 96쪽에 거기 3번에 수익과 위험 분석. 당연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지만 수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투자마다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위험도 분석하고 수익도 고려한 후에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는데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 요걸 이제 뭐 소득의 기대치라고도 합니다. 기대치. 또는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항상 가중치를 구해서 평균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가중 평균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니까 평균이라는 용어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랬네. 그래서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기대 수익도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이 수익은 이렇게 기대 수익률 또는 평균으로 산정을 해. 그래서 수익을 측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나 평균이 사용되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산값도 커지겠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위험이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위험을 뜻하는 말이고 기대 수익률 또는 평균은 수익을 뜻하는 말이지. 그래서 평균 분산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평균 분산법은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법 이런 뜻이죠. 그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평균이라. 그래서 평균이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분산이 바로 위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법인데요.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분산이나 표준편차 사용된다 그랬다. 근데 이 위험이 도대체 뭐라? 위험의 개념을 또 물으면 모른다. 위험이 뭡니까? 위험.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정의해봐라. 위험이란 기대 수익률은 그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예상 수익. 요 예상 수익률이 미래에 예상되는 거니까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잖아요. 내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예상을 하죠. 어떤 투자를 할 때 수익이 15%가 예상됐다.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15%가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10%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3%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수익은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수익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수익은 언제 발생하니까? 미래에 발생하는데 미래가 어떻다? 불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거야. 위험.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 그러면 이 예상 수익이 투자 후에 변화를 해버리면 예상 수익하고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이걸 바로 위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그게 위험인데 그 위험이 왜 존재한다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차이가 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란다. 이 위험의 개념도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사용된다. 그 정도 알아놓고 거기 96쪽의 맨 아래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을 한다 그러는데 3, 4번 지문을 봐라.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편차가 크더라도 기대 수익이 큰 투자안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편차가 크다는 말이 뭐고? 위험이 높다는 거죠.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크다면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 또는 위험 추구형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작아도 편차가 작은 투자에 투자한다. 즉 위험 회피형은 예상되는 수익은 적더라도 위험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기피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은 적더라도 위험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난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이다. 이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기피형이고,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은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까지를 감수하는 투자자죠. 그런 투자가 위험 선호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할 때는 누구를 뜻해요? 위험 회피형 투자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위험 회피형. 오른쪽 페이지 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다면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 C 세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근데 세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전부 10%가 예상된다 이 말이야. 근데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위험은 수반되어 있는 위험은 A가 5%고 B가 8%, C가 12% 위험이 수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수익이 동일하게 예상되는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지. 이런 태도가 바로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해모적 태도. 위험 해모적이나 위험 회피형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위험 해모적 투자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이 10%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5%까지 위험은 감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2번 지문에 있네. 위험 해모적 태도란 위험한 투자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험이 수반돼 있더라도 그 위험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위험이거나 또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그건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위험 해모적 투자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또는 체계적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해모적 투자자고요. 이 위험 해모적 태도가 위험 회피형 투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자 그럴 때는 위험 회피형 태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에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 태도를 가진다 그랬잖아. 그지? 대부분의 그냥 투자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선택하는 거야. 위험이 높든 적든 위험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선택하는 투자인데, 이거는 무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무대뽀시. 수익만을 쫓아서 수익이 가장 큰 것만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니까 무차별적이라는 거다. 이것도 이상적인 태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형 해가지고 맨 아래줄에 보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더 위험한 투자에 투자하는 태도. 요 말하고 또 같은 말이 뭐냐? 수익이 가장 크다면 위험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아까 좀 전에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그지? 수익이 그 왼쪽 페이지 밑에서 숫자를 봐. 왼쪽 페이지 96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편차가 크더라도 수익이 큰 투자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요 말을 이제 바꿔 적은 게 97쪽에 맨 아래 위험 선호형은 수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까지를 감수한다는 말인데, 그지? 그걸 이제 잘못 기재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97쪽에 맨 아래 위험 선호형에 정의되어 있는 거 있죠? 지워버려. 지우고 그 옆에 96쪽에 동그라미 3번에 정의된 거 있죠? 그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대로 줄 쫙 해갖고 갖다 붙여라. 그냥.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이란 수익이 크다면 높은 위험까지를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수익이 가장 큰 투자만을 선택하는 위험 애호형 투자들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똑같은데 위험이 큰 걸 선택하면 그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거는. 이게 수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위험이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수익이 가장 크지만 위험이 높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죠.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지. 수익이 똑같은데 위험이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익이 동일한데 요걸 선택한다고 위험 선행이 아니고,
수익이 달라야 돼. 수익이 가장 높을 때 위험이 높더라도 그걸 선택한다는 거지. 수익이 동일한데 이걸 왜 선택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에? 알았죠? 이렇게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위험 선호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뒤로 가서 이제 위험이 이렇게 수반되면 그 위험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으면 전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위험이 0인 투자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든가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만을 선택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게 위험 관리 방법 중에는 어디에 해당하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위험 회피. 위험 관리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교재에 없으니까 위험 회피가 있고 위험 보유가 있고 위험 통제가 있고 위험 증가가 있어요. 근데 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는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예 손실 자체를 그냥 피하기로 했다. 손실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을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야.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대책 방법 하는 것은 보수적이다 이 말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가급적 예상되는 수익은 낮게 추정을 합니다. 수익을 낮게 추정하고 비용을 높게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수익은 적은데 비해 비용이 나가야 할 지출, 비용이 많으니까 투자해봐야 큰 득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꺼리죠. 그게 이제 보수적인데, 그러면 보수적인 방법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A라는 투자가 있으면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를 하는 거야. 요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최대로 나오면 30% 나올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나와도 10%는 나온다? 그럼 중간쯤 나오면 20%가 되겠죠. 근데 나는 A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8%만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야. 투자자가. 근데 가장 낮은 최소의 수익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지? 그럼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투자 당연히 하게 되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크니까. 그지? 근데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수익 예상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익을 가장 낮게 예상해 가지고 수익을 가장 낮은 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투자부를 선택하니까 보수적이 돼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요.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알아놔야지. 보수 재정 방법은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 수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수익을 하향 평기시켜서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최대의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합리적인 위험 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 그랬죠? 아까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이거야.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그랬지. 그래서 투자 가치를 이렇게 계산할 때 이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이 할인율을 높게 정한다 이 말이야. 할인율을. 이 할인율이 지금 수익을 할인해주고 있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아닙니까? 요걸 이렇게 높게 정해. 그럼 투자 가치가 낮게 산정돼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이렇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 즉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위험이 증가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정해서 할인율을 더 높게 정해서 또 다른 말로 바꾼다. 할인율을 높게 정한다.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라고도 한다. 그지?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겠죠. 영업 경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있고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세금도 있고요. 이자 비용도 있고요. 감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감가 정도도 있고 또 뭐 공실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보유기간도 있고 별의별게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나씩 변화시켜. 그럼 당연히 수익도 따라서 변동하는데 그 수익이 얼마나 크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죠? 근데 이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게 딱 판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가장 크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만약에 영업경비라면 영업경비를 가급적 지출하지 않고요. 경비 지출을 억제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지? 이게 민감분석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할 때 실제 수익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걸 민감분석이라고 이 민감분석을 통해서 수익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판별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규모를 줄이죠. 이렇게 민감 분석이 바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위험 처리 방법인데요. 이 위험 관리 방법 중에서 손실 규모를 줄이는 것을 위험 통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 통제가 바로 손실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민감도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저번 주 우리 수업 중에 쳤던 모의고사에 그지? 민감 분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민감 분석은 위험 보유에 해당한다. 이래서 내가 틀리게 됐거든. 뭐 시험에 나온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제? 모의고사 쳤지만 위험 보유가 아니고 위험 통제가 손실 규모를 줄이는 거야.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올해 나올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보유는 뭘까요? 투자자가 스스로 손실을 떠안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야. 어떤 게 있어?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거란 말이야.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을 딱 설정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손실이 생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손실을 대체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투자자가 스스로 손실을 떠안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했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위험 보유라고 한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손실을 부담한다. 위험 보유. 위험 증가는 내가 부담할 손실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는 거죠. 증가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증가니까. 그지?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 차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임대인은 뭐합니까? 임대료를 인상하잖아요. 그지? 이 전부 다른 주택에 손실을 떠넘겼잖아. 그다음에 주택 선분양을 하게 되면 미리 주택을 팔아가지고 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까?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청계약을 하거나 하청계약이라든가 도급계약을 한다. 그럼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게 손실을 떠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또 이자율 수합이라는 게 있잖아. 이자율 수합. 이 수합도 금리 변동이 심할 때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때는 금융기관이 금리를 따라서 인상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금리를 적용했다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는 금리를 낮춰주면 손해니까 고정금리로 바꿔가지고 금리 적용 방식을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계속 교환해가면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자율 수합 아닙니까? 이제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교재에 이 위험 관리 방법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 위험 관리 방법은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와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사례를 구분하는 게 기억을 꼭 해야 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위험 회피, 손실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 보유, 민감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 포트폴리오 이론. 이게 손실 규모를 줄이는 대표적인 위험 통제. 그리고 위험 증가는 사례 다 기억해야 돼. 전부 다 사례를 다. 뭐 변동금리, 그다음에 주택 선분양이라든가 뭐 이자율 수합이라든가 전부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오늘 위험 처리 방법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 이론까지는 다 하고 끝내려는데 참 뜻대로 안 되네. 오늘 또 세실이 많았네. 그지? 중간에 안 해야 될 얘기를 또 많이 했구나. 그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여튼 나는. 그죠? 이제 앞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은 획일적인 공부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수준이 다 다르고 공부한
방식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실력의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죠? 회계일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공부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득점으로 연결해주는 공부 방법.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제가 좀 알아야 상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하면 그냥 끙끙 앓지 말고 제발 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요. 옆에 뭐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재수생들한테요.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잘했으면 작년에 학교에서 나갔다 이미. 뭔가 방법이 틀렸으니까 재수를 했을 거고 점수가 안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분들도 물론 올해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갖고 점수가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분도 있겠죠. 물으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분, 점수가 나오는 분한테 가가지고요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학교에서 나간 분들한테 물어보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아니, 괜히 그냥 뭐 되지도 않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뭐가 해결될까요? 그거 가서 묻고 뭐 기가 얇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또 뭔 소리 하면 또 저렇게 갔다가 막 그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만 가다가 결국 능률은 안 오고 시간만 다 흡입하고 맙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든든하게 하고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와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해결점이 또 보일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하고 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이제 체력 관리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요.免疫가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찬바람 나고 가을바람 불 때 되면은 감기 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치명상을 입습니다. 안 떨어지고 약 달고 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공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하셔야 돼. 홍삼도 하나 달여서 드시고 운동 좀 하시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 해가면서 공부하시길 당부드릴게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